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해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어떠한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세포막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뭐 공기도 있고요. 뭐 원소들도 있고요. 되게 많이 존재해요. 어쨌든 이런 애들은 항상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많은 반응들을 하는데요.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과 물질들이 결합을 하거나 또는 큰 물질들이 뭐 쪼개고 쪼개져서 분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번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물질 대사라고 써있는데요. 물질 대사에서 대사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동물, 식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대사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질 대사야. 그렇다는 건 물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물질 대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대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것을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 물질대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체 내에서 어쨌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화학 반응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결합하는 반응, 이것도 화학 반응의 일종인데 물질의 결합, 다른 말로 물질의 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컸던 물질들이 나눠지는 반응,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의 분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결합하거나 분해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우리가 물질 대사의 종류로서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물질 대사의 종류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 있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화자는 뭔가 될 것이다 할 때 화자고요. 동자는 합치다 할 때 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질 대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화작용의 이자는 나눌 이자예요. 이분법 할 때 이자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뭔가 느낌상으로 동화작용은 물질이 뭐 하는 건지 이화작용은 물질이 뭐 하는 건지 정도는 아실 수 있을 텐데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합칠 동자라고 했으니 물질을 뭐 하는 작용이다? 그렇죠.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이다. 합성자가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이에요. 반면에 이화작용은 나눌 이자라고 했으니까 물질을 뭐 하는 반응이냐면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구나. 뭐든지 잘리거나 쪼개지면 다 이화 반응이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이때 우리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하여 어쨌든 작은 물질들이 합쳐져서 큰 물질이 될 거고 큰 물질이 쪼개져서 작은 물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때 작은 물질과 큰 물질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작은 물질들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분자라고 부를 거예요. 반면 큰 물질들을 고분자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저분자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크기가 작은 알갱이들, 고분자들은 크기가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우리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표시를 해볼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은 물질들이 합쳐지는 반응을 동화반응이라고 하였으니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원래는 키가 컸는데 얘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작은 물질이 되는 이 반대의 반응을 이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동화반응과 이화반응, 그러니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한대.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에 언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동화작용에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종이 쪼가리들이 찢어진 게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얘네를 붙이려면 풀칠을 하거나 테이프를 붙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바로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자, 저분자에서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얘네를 붙이기 위하여 우린 풀칠을 하는 거죠. 요때 그 풀칠 역할을 에너지가 한다고요. 그래서 동화작용일 때는 에너지가 풀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이화작용은 이 덩치가 큰 이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 그럼 풀칠 되어 있는 걸 뻗겨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없애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방출이라고 표현해요. 언제 에너지가 흡수되고 언제 에너지가 방출되었는지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 에너지가 흡수되느냐 방출되느냐를 나타내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둘 다 가로축에다가는 반응 경로를 쓸게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때, 왼쪽이 동화작용 그래프, 오른쪽이 이화작용 그래프예요. 이때 우리가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불러.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다, 이걸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반응이 일어나고 난 결과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생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거라고 먼저 동화작용 볼게요. 동화작용은 애초에 덩치가 작아서 알갱이가 작았어. 그래서 에너지가 없던 상태였거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동화작용 풀칠을 한다고 했잖아. 에너지를 흡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점 흡수를 해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될 거예요.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요 사이의 에너지의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부르고 명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응물이 고분자였어. 그래서 풀칠이 다 되어 있던 상태거든. 그래서 반응물이 원래 에너지가 컸는데 얘가 쪼개지고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였으니 에너지가 작아져서 최종적인 생성물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물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역시 요 사이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요 차이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느냐 그래프가 내려가느냐, 에너지를 흡수했느냐 방출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동화작용 그래프예요, 이화작용 그래프예요, 구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요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가 흡수되고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에너지의 형태가 열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다른 말로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동화작용을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반면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열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발산한다라는 표현으로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가 흡열 반응인지 언제가 발열 반응인지 구별해 주시고, 이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반응이라고 했으니 모든 합성과 관련된 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우리가 전에 세포 소기관 할 때 합성 들어가는 거 2개 있었어. 무슨 합성? 그쵸.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광합성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 그저 단백질 합성도 있었어요.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 둘 다 동화작용의 일종입니다. 반면에 이화작용,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우리 몸의 위와 장을 거치면서 뭐가 일어나요? 그쵸, 소화가 일어나거든요. 소화는 유기물, 영양분이 쪼개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기물을 분해하는 작용이거든요. 얘도 역시 이화작용이라는 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얘들 기억해 주시고 그래프의 모양 차이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내용은 제목에 광합성과 세포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예를 했어요.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화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광합성,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다고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얘는 최종적으로 영양분을 합성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역시 저번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으나 얘는 영양분, 다른 말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되는 물질이 뭐냐면 크기가 작은 물질이어야 돼. 그래서 식물에서 주변에 있는 공기와 그 다음에 빨아들이는 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최종적으로 합성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애초에 필요한 물질이 뭐냐면 물 H2O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합성을 해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크기가 작은데요. 얘네들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애가 누구냐면 C6, H12O6이라고 해서 이것의 이름을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도 얘기해요.
어쨌든 포도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항상 이 기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기체의 이름을 그쵸 산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O2가 발생하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애초에 시작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는 크기가 크다고요? 작다고요? 그쵸 크기가 작은 애들이에요. 얘네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C6H12 O6 딱 봐도 원소들 많잖아. 크기가 큰 덩어리를 만들었구나. 아 얘는 동화작용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광합성,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에너지 흡수 기억하실게요. 적을게요. 그렇다는 건 물과 이산화탄소의 에너지가 클까요? 포도당의 에너지가 클까요? 그쵸. 포도당의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반대로 세포 호흡 같은 경우는 애초의 시작이 뭐냐면 영양분을 분해하는 애니까 얘는 포도당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C6, H12, O, 6 이것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숨 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체가 꼭 필요하냐면 산소 기체가 필요해. 포도당에다가 우리가 흡수한 산소 기체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포도당 분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분해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애초에 포도당은 크기가 컸는데 얘가 쪼개질 거 아니야. 쪼개져서 뭘로 분해가 되냐면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이화작용의 일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쵸?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는 거라고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세포 같은 경우는 애초에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고분자예요. 이 고분자가 쪼개지고 쪼개지면서 크기가 작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된 거고요. 이 분해를 할 때마다 무조건 에너지를 방출하니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고 사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작은 물질이 합쳐서 큰 물질이 만들어진 경우고 세포호흡은 애초에 컸던 물질이 작아지는 반응입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일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화학식을 잘 보시면 좀 느낌 아시겠어요? 광합성식이랑 호흡식을 잘 보면 모양이 어때요? 그쵸? 서로 반대예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쳤더니 포도당과 산소가 나왔고요.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서로 반대 반응이구나 라고 요거 기억하시면 좀 이 화학식을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고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어쨌든 광합성과 세포호흡 동물과 식물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화학 반응은 한 번에 일어날까? 막 에너지를 한 번에 왕창 흡수하고 에너지를 한 번에 왕창 방출할까? 그쵸. 그런 건 아닙니다. 광합성도 세포 호흡도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왼쪽 게 광합성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게 세포 호흡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원래 애초에 에너지가 작았어요. 반응물이. 이때 반응물은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네가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흡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커질 건데 이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커졌을 때의 상태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크기가 작은 애, 크기가 큰 애 아시겠죠? 반면 세포 호흡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포도당부터 시작해 C6, H12, 그 다음에 O6입니다. 자, 세포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로서 자, 유기물인 포도당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고요. 얘는 반응물이 고분자야. 얘가 분해 작용을 할 건데요. 분해가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아진 물질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아이이고요. 이때 이 호흡 작용을 할 때 필요한 기체가 이제 산소 기체라고 했지만 여기선 우리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만 볼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어쨌든 광합성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커지고 세포호흡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광합성도 세포호흡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단계적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단계적으로 에너지 흡수, 단계적으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구나. 요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절대 한 번에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고 단계적이라는 거 꼭
체크하실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은 둘 다 물질 대사 동화작용, 이화작용이고요. 이게 생명체 내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한번 비교하기 위하여 세포호흡과 연소를 볼게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분해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이번에는 연소랑 비교를 할 건데 연소는 뭐냐면 물질을 태우는 거야.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이때 연소 뭘 태울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태워 볼게요. 자, 세포호흡이랑 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호흡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포도당이 있다고 했고요. 포도당이 산소 기체와 만나야만 우리 생명체 내에서 분해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분해 작용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될 거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형성된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소 과정 포도당을 똑같이 태우잖아. 걔도 얘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요. 자, 포도당을 태울 때 우리가 뭔가 물질을 태울 때 반드시 무슨 기체가 필요해요? 그쵸? 산소 기체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포도당과 산소 기체 반응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세포 호흡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불 지르는 거 불은 안 질러도 되겠지. 단지 연소 같은 경우는 불을 질렀더니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됐다더라. 역시 연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발생합니다. 이때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점이 뭐냐를 알아보자는 거지. 두 개의 공통점은 어쨌든 포도당이 분해돼서 산소를 필요로 하면서 분해가 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은 세포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 그쵸,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연소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쵸,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요. 우리 몸 안에서 불태우면 큰일 나요. 일단 일어나는 장소가 달라요. 호흡 같은 경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죠. 반면 연소는 그냥 공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생명체 외, 바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이 세포 호흡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야 돼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쵸? 생명체 온도와 똑같겠죠? 우리 몸의 온도 몇 도예요? 그저 체온 36.5도잖아. 체온 상태일 때 세포 호흡은 무조건 일어나요. 그냥 36.5도일 때 지금도 끊임없이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연소 같은 경우 물질 태울 때요. 그냥 포도당 산소랑 맞닿기만 하면 포도당이 알아서 탑니까? 아니거든요. 무슨 짓 해줘야 돼요? 그쵸? 우리가 불 질러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 불을 질러주는 이유는 어느 정도 얘가 뜨거워져야만 타거든요. 이때 불을 질러주는 그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화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이 온도가 되어야만 포도당이 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차이점은 호흡은 체온 상태일 때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연소는 반드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만 포도당이 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세포 호흡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쵸?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작아져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은 단계적 반응입니다. 반면 이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도당을 태우잖아. 그럼 얘네는 포도당이 반절 잘리고 그 다음에 4분의 1 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탈 때 무조건 한 방에 탑니다. 이 반응이 한 번에 훅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세포호흡은 단계적 반응을 했던 반면 연소는 일시적 한 번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요 차이가 생겨요. 따라서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했던 반면 연소는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을 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완전 마지막 내용이에요. 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효소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는 아이예요. 잘 못 일어나게 돕는 아이예요. 그렇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기 때문에 촉매라고 부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촉매이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돕는 아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잘 일어나도록 돕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물질 대사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축은 반응 경로라고 했었고요. 세로축은 에너지라고 했었어요. 동화작용 그래프 한번 볼게요.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지는 이런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 반응물이 알갱이가 합쳐지기 위해서는 이 알갱이가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에너지가 필요해. 어쨌든 그냥 무작정 얘네가 갑자기 합쳐지는 건 아니야. 뭔가 반응이 일어나도록 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때 그 발동을 걸어주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하고 이 반응물로부터 이 에너지, 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요 최고의 에너지, 요 사이의 에너지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이 가해져야만 반응물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생성물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걸 잘 보시는데 이때 뭐가 작용을 할 거냐면 효소가 작용을 할 거야. 근데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궁극적으로 하는 짓은 뭐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원래는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야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작게 낮춰주는 요 짓을 효소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으나 효소가 있으면 적은 에너지에도 반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역할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정확하게 물질 대사에 필요한 나 뭐라고 쓰는 거냐. 물질 대사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춰주는 역할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낮춤, 이거 매우 중요해요. 효소의 제일 큰 역할입니다. 하나 더. 자, 이 그래프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어요. 이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고,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줬을 뿐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요 사이의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반응열의 크기 변화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반응열의 크기 변화, 반응물 자리랑 생성물 자리는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반응열의 크기 변화는 없습니다. 반응열 변화 없음. 요게 효소의 특징이에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는 낮춰주지만 반응열은 변함이 없구나. 이게 효소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효소의 구조적 특징 잠깐 보면요.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냐면 우리가 단백질 얘기할 때 했었는데요. 단백질이 효소의 주성분으로 되어 있구나.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아무 물질에나 다 반응하지는 않는데요. 얘는 특정 단백질에 그러니까 특정 반응물에 특정한 효소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효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틈에 맞는 물질 과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효소는 특정 반응물 또는 특정 기질과 반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참고예요. 그리고 효소는 반응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게? 그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그래서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그 효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효소의 특징입니다. 자,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물질 대사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의 뭐 의학 분야, 뭐 약학 분야, 일상 뭐 음식 분야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효소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효소가 있냐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얘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감자즙에 많이 들어있는 효소예요. 역시 생체 촉매입니다. 얘는 반응을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아이인데요. 이거 효소의 대표적인 아이야.
얘는 무슨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아이냐면 과산화수소 분해를 잘 일어나게 돕는 아이예요. 이거 문제에 자주 나와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얘가 뭐랑 뭘로 분해가 되냐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일어나. 근데 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감자즙을 집어넣잖아? 그럼 이 반응이 미친 듯이 잘 일어나는 거야.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잘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아이니까 이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효소니까 이거 하나는 챙겨 놓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2차 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자, 다음 단원에 나오는 생명 시스템의 유전 정보의 흐름은 우리가 저번에 등산할 때 DNA, RNA 할 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생명 시스템 단원도 모두 다 끝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외울 내용은 너무 많지만 힘내서 화이팅해서 모두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가 많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